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와 미정 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를 맞이한 두 사람에게는 9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었죠. 45살의 현수는 중견기업 생산팀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40살의 미정은 첫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미정이었지만 최근 들어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다가 식당 홀 서빙으로 옮겼고 또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벌었죠.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현수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어요. 관리직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와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었죠.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현수는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미정은 집안을 꾸리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주말이면 현수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좋아했고 딸은 그네를 타며 시간을 보냈죠. 미정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엔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도 아이들의 말을 경청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회사 일이 많아지며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회사로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미정은 아르바이트 스케줄이 불규칙해지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미정은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녁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현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현수는 문득 아내가 언제 들어올지 궁금해졌죠. 미정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났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정이 일하러 나가는 것이 현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자신의 수입만으로 가족을 충분히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도 피곤한 표정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현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아이들 학교 준비도 해야 했죠.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현수는 회사 일에 치여 지냈고 미정은 아르바이트와 육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아이들은 부모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정이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곳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점심과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아 홀서빙 인력이 필요했죠.
사장은 42살의 정호라는 남자였어요.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첫날부터 미정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미정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정호는 미정이 일을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호는 미정에게 퇴근 후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미정은 처음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정호가 계속 권하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정호의 차를 타고 집 앞까지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는 이혼 후 혼자 사는 이야기를 했고 미정은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일상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호는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정호가 미정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좋았으니 같이 축하하자는 이유였어요. 미정은 잠깐 망설였지만 남편에게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난다고 문자를 보내고 정호를 따라갔습니다. 근처 고깃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주를 마셨죠.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정호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이혼 과정의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미정도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현수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대화도 없다고 말했죠. 정호는 미정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힘들었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고 퇴근 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정호는 미정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미정도 그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현수에게서 받지 못하던 감정적 교류를 정호에게서 느끼고 있었죠. 두 번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호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도 된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호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석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식당 영업을 마치고 정호는 미정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미정은 남편에게 동료와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를 드라이브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정호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죠.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정호는 미정을 바라보며 자신이 미정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현수와는 몇 년째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정호의 고백은 미정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정호를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정호는 미정을 안아주었고 미정은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죄책감도 무뎌졌습니다. 오히려 정호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미정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외로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정호는 자신에게 관심을 줬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의 시작이었죠. 미정이 정호와 관계를 이어가던 그 무렵 현수의 몸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처음엔 야근이 잦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kg이나 빠지자 현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회사 동료가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현수는 주말을 이용해 근처 종합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기본 검사를 한 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죠. 일주일 뒤 현수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위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크지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현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는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머릿속은 온통 수술비 생각뿐이었어요. 의사에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고 의사는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떻게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암이라고 말했죠.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는 초기라서 수술하면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꺼내자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죠. 미정은 처음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현수를 찾아가 곁을 지켰고 수술 전날 밤에는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미정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간병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했죠. 현수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간 휴식을 취하며 수술과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병가 기간 동안 월급은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더욱 빠듯해졌고 저축해둔 돈도 병원비로 빠져나갔죠. 집안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침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만 내쉬었죠. 현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아내가 병실에 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정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현수를 간병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금방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고 예후가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와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었죠. 퇴원 후 현수는 집에서 요양하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미정은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정우와 만나는 시간도 그대로 이어졌죠. 오히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정우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한 달간의 병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의사는 좀 더 쉬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월급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쌓인 병원비, 청구서와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죠. 회사에 복귀한 현수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구내식당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먹었어요.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지만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한 끼라도 아껴서 병원비에 보태려는 마음이었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미정이 저녁을 차려놓아도 많이 먹지 않았죠. 입맛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식비라도 아끼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3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조차 부담스러웠어요. 현수는 의사 몰래 약을 반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만 먹고. 저녁 약은 건너뛰었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여전히 정우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복귀하며 낮 시간이 생기자 오히려 정우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식당 일이 없는 오후 시간이면 정우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미정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죠. 정우는 미정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정을 챙겨주었고 비싼 카페에 데려가 커피도 사주었어요. 미정의 생일이 다가오자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미정도 정우에게 마음이 갔죠. 현수와는 달리 정우는 자신을 여자로 대해주었고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미정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자신과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미정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우와 함께라면 경제적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정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정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명품 지갑 매장에 들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6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었죠. 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쓸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미정은 정우를 위해 명품 지갑을 샀습니다. 70만 원짜리 지갑이었어요. 현수가 병원비를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미정은 불륜 상대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있었죠. 미정은 지갑을 선물하며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자신은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 고백했어요. 정우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명품 매장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현수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수증을 숨기면서도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더 컸죠. 현수는 그날도 야근을 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병원비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항암 치료비가 1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정은 침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정우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사진을 보내왔어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실에서 고민하는 남편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이번 달 병원비를 내면 다음 달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 추가 대출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불륜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어요. 이 균형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가 일찍 귀가했어요.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예정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정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미정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현수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약을 찾으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약통을 찾다가 실수로 미정의 가방을 건드렸고, 가방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지갑과 화장품, 그리고 여러 영수증들이 흩어졌죠. 현수는 물건들을 주우려다가 한 장의 영수증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품목은 남성용 장지갑이었고 금액은 70만 원이었어요. 구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죠. 현수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서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70만 원짜리 지갑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수는 자신에게 선물한 것일까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성용이라고는 하지만 미정이 자신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한 적이 없었죠. 게다가 요즘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미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가방 속 물건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는 영수증을 들어보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변명을 찾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인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결제해 준 거라고 말했죠. 곧 돈을 받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수는 미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영수증을 돌려줬죠. 미정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듯이 들고 있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죠. 일요일 오후 미정이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수는 거실 창문으로 아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현수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현수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정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제 선물한 지갑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현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귓가가 우문거렸죠. 미정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에 만날 날짜를 정하고 있었고 보고 싶다는 말도 주고받았어요. 현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70만 원짜리 지갑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통화를 마친 미정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는 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정은 깜짝 놀라며 언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미정을 바라만 봤죠.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도 뒤따라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입을 열려다가 참았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통화 내용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병원비를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을 두고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미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현수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탐정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현수는 사흘 동안 고민 끝에 작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탐정은 미정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현수는 탐정의 결과를 기다릴 만큼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미정은 11시쯤 돌아온다고 했죠. 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미정의 여분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어요. 현수는 서랍을 열다가 그 안에 놓인 미정의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이 가끔 사용하는 기기였죠. 현수는 태블릿을 켜봤어요. 다행히 잠금 장치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앱들이 보였고 그중 메신저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손이 떨렸지만 앱을 눌렀어요. 대화 목록이 나타났고 맨 위에 정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그 대화방을 열었죠.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들이었어요. 현수는 위로 스크롤을 올려가며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정과 정호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며칠 전 날짜의 대화에는 생일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정호에게 지갑을 선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호는 너무 비싼 선물이라며 미안해했고, 미정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현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대화를 더 내려가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호가 보낸 셀카였어요. 미정이 선물한 명품 지갑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어떤 모텔방 안 같았죠. 현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더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현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대화 내용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미정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현수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며 정호에게만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현수의 병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죠. 현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자신이 암투병을 하며 고통받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안 아내는 불륜 상대에게
70만 원짜리 지갑을 선물했죠. 현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탈함만 가득했어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수는 태블릿의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진을 옮기는 동안에도 현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현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습니다. 미정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죠. 현수는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집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미정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 있는 현수의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죠. 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미정은 남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현수는 대답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가 지갑을 들고 웃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가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졌죠. 현수는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가 아낀 돈으로 그 남자 지갑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병원비를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미정은 무엇을 했냐고 물었어요. 자신이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밥만 먹는 동안 미정은 누구를 만났냐고 따졌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지막엔 거의 고함에 가까웠죠.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수는 미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게 말했죠. 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아내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미정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법률 상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죠. 현수는 퇴근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서류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정을 불렀어요. 미정은 서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치료가 끝나면 정리하자고 통보했죠. 그 전까지는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9살 아들이 왜 엄마, 아빠가 같은 방을 안 쓰냐고 물었어요. 현수는 아빠가 아직 아파서 그렇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죠. 한편 정호에게도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남편에게 들킨 사실을 정호에게 알렸고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호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정호에게는 사실 이혼한 아내가 아니라 별거 중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어요. 정호의 아내는 남편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끔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재산 분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의 아내가 예고 없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카운터 위에 놓인 정호의 휴대폰에서 미정의 문자가 떴습니다.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정호의 아내는 그 문자를 보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호의 아내는 분노했습니다. 별거 중이긴 해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정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고 정호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모두 드러났죠. 정호의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책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정호의 불륜 사실을 알렸어요. 식당 단골 손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장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일주일도 안 돼서 식당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니 식재료는 버려지고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어요. 정호는 결국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미정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호의 식당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동네에는 이미 미정의 불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맘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던 것이죠. 미정이 면접을 보러 갔던 카페 사장도 미정을 알아봤습니다. 맘카페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장은 미정에게 다른 지원자를 뽑기로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미정은 어디를 가도 냉대를 받았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미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며 피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다른 엄마들은 미정과 거리를 뒀습니다. 미정은 점점 고립되어 갔죠. 미정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현수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도 최소화했죠. 어느 날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 같았죠. 미정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의 외로움과 허영심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남편의 신뢰,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잃어버렸죠. 현수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며 완치 판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암보다 더 깊은 고통을 남겼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치 판정이라는 말을 들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쁜 마음보다는 담담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암을 이겨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혼 조정은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미정은 양육권을 현수에게 넘겼고 위자료도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미정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선에서 정해졌습니다. 미정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엄마가 집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현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현수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고 출근했어요. 퇴근 후엔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집안일을 하고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수의 완치 소식을 축하해줬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상사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라며 격려했어요. 현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야근을 하진 않았지만 업무는 성실하게 처리했죠. 어느 날 오후 현수의 휴대폰에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미정은 약속한 금액을 제때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현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양육비는 급하지 않으니 미정 자신의 생활부터 안정시키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죠.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현수는 말했죠. 내 병보다 내 배신이 더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암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면접 교섭 날짜는 약속대로 지킬 테니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어요. 현수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죠. 현수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지갑이었어요. 지갑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 지갑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현수는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네 식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평범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현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담겨 있었죠. 이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돈도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되는 것이었죠. 집 앞에 도착한 현수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이 있었어요. 다음 주 학부모 상담 일정이었습니다. 현수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기로 마음먹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고 딸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저녁 준비를 하며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갈 것이고 새로운 일상이 쌓여갈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뒤 현수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죠.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아침은 올 것이고. 현수는 또다시 일상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담담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것이죠. 낡은 지갑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